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게 그냥 종이에 쓰인 글씨가 아니라 쓴 사람의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흔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한 위대한 학자의 붓끝에 숨겨진 비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글씨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은 어때요? 진짜 조각상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딱딱 맞춰 쓴 그런 기념비 같은 서체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이건 누가 와도 그냥 편지잖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쓴 사람의 진짜 속마음, 그 영혼을 더 깊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보통 우리는 완벽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씨만이 최고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진짜 아름다움은 어쩌면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해답의 열쇠가 뭐냐면 바로 관찰이라는 거예요. 관찰. 이게 뭐냐면요, 그냥 개인적인 편지를 말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격식을 차린 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 그날 컨디션이 어땠는지까지 필터 하나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솔직한 예술 장르라는 거죠. 아,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옛날에 소식이라는 문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공들여서 막 힘줘서서 만든 작품은 황금 같고 그냥 편하게 쓱쓱 쓴 편지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기와 조각 같다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는 그 흔한 기와 조각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저 비싼 황금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딱 정제된 문장이랑 자유로운 수필의 차이,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관찰이 가진 아름다움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째, 자연스러움. 둘째, 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흥성. 어떤 틀에 꽉 묶여있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의 성격이 그냥 글씨에 묻어나고 그 순간의 느낌으로 써내려간 글씨. 바로 이게 관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가치인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글씨. 이게 8세기 명필 안진경이라는 사람의 글씨인데요. 이 사람의 편지 글씨는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고 글자 크기도 막 제각각이고 이런 파격적인 구성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어요. 완벽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생동감이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17세기 조선의 위대한 학자였던 동춘당 송준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의 일상, 예술, 그리고 그 정신세계까지 한번 엿볼 거예요. 이 글 한번 보세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손님 한 명 만나고 편지 한 통 쓰고 나면 기운이 하나도 없다. 와, 위대한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그도 결국 우리랑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솔직한 고백을 보니까 그가 훨씬 더 생생하게 인간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송중길한테 글씨는 그냥 손으로 쓰는 기술, 그 이상이었던 거죠. 보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과 마음 상태가 붓끝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엄청 중요한 묘비명을 써주면서도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글씨가 영 엉망입니다. 이렇게까지 극도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근데 진짜 그의 글씨가 형편없었을까요? 어쩌면 이건 글씨가 곧 나 자신이다 라는 그 내면의 엄청난 자부심을 오히려 반대로 표현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의 서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가 직접 썼던 벼루고요. 저건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편지지를 찍어내던 목판이라고 해요. 이런 도구 하나하나의 글씨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과 진지한 태도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죠. 와, 갑자기 그의 세계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의 예술이 대체 어떻게 무르익어 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그의 나이 55세에서 65세 사이. 이 10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서예 인생 후반 10년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55세 무렵의 천의 시기. 이때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아직 좀 더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리고 61세 무렵 지혜 시기를 거치면서 힘과 원숭미가 확 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65세 이내 시기에 이르러서 모든 게 조화롭게 완성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죠.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변화가 진짜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 55세 때 글씨를 보면요. 여러 글자를 막 대담하게 연결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주죠. 근데 먹물이 좀 뭐랄까 마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하지만 오른쪽 61세의 글씨는 어떻습니까? 먹물이 아주 풍부하고 윤기가 좔좔 흐르면서 획 하나하나에 강력한 힘이 실려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초기에는 과감하게 획을 막 이어가면서 기세를 뽐냈다면 원숙기에는 오히려 그런 연결을 자제하면서 깊이 있는 절제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른 느낌의 먹은 풍부한 윤기로 바뀌었고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그 리듬감은 와 이건 뭐 완벽의 경지에 이른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가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쓴 편지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귀이 자가 있는데 마지막 획이 고통 속에서 정말 힘겹게 뚝 끊어지듯이 쓰여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도 글씨 전체가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야,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 정신의 힘이 붓끝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결국 송준길에게 서예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그의 삶의 철학, 그 자체를 담아내는 그릇이었어요. 그의 붓은 곧 그 자신이 되어갔던 거죠. 그 철학의 중심에는 수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양, 많이 들어보셨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정신적인 수련을 의미하는데요. 송준길 같은 선비들한테는 서예가 바로 이 수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훈련, 일종의 규율이었던 셈입니다. 위대한 유학자 주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붓을 잡을 때는 오로지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흩어지면 글씨도 거칠어진다. 송준길은 매일 붓을 잡으면서 바로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던 거예요.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맑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붓글씨는 단순한 예술작품 그 이상입니다. 그건 수십 년간 단련된 한 인간의 정신, 그리고 명철한 지성, 심지어는 피로와 고통까지 전부 끌어안았던 그 깊은 인간미가 담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록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17세기 한 학자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손글씨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안에는 어떤 마음과 삶의 흔적이 담겨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